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관리론 12주차 강의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11주차에 했던 거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경기 변동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순환 모형을, 순환적 경기 변동을 10주차에 했었고요. 11주차에서는 이제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 이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미집 모형, 벌집 순환 모형, 그 다음에 DW 모형, 그리고 기타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먼저 거미집 모형은 이제 강의 90쪽의 그림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거미집 모형은 그 부동산 시장에서 수급량, 수요와 공급량, 수요량과 공급량 이 둘이 시차를 두고 임대료 또는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임대 공간을 창출하는 상업용 부동산 또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거미집 모형에서는 이제 부동산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부동산 경기순환의 진폭을 크게 만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면 공급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공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가격이 급등하면 공급자들이 새로운 부동산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렇긴 하지만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 중에도 가격 상승이 이제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급자가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건물이 완공되어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초과 수요가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건물이 완공되어 공급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제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때까지 이런 현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쪽의 그림에서 애초에 균형은 수요 곡선 D와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균형 임대료는 R0, 균형 거래량은 Q0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D'으로 우측 이동한다라고 하면 그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의 공급량은 불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Q0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Q0의 수량에서 수요자가 임대료를 R1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 임대료가 R1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공급자가 Q1까지 공급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 이제 그 개발된 부동산이 출하돼서 공급량이 Q1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R1의 임대료에서 수요량은 Q0이기 때문에 Q0와 Q1 그 사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임대료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시장 임대료가 R2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때 수요량은 Q1, 공급량은 Q2이기 때문에 Q1, Q2만큼의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임대료가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수요 곡선 D'과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E'점에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균형에서 균형 임대료는 R'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Q'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거미집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거미집 모형의 한계는 공급자가 현재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공급자가 합리적이라고 하면 현재의 시장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초과 공급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래 임대료까지 예측을 해서 쉽게 새로운 부동산을 개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모형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 벌집 순환 모형입니다. 벌집 순환 모형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가 6개의 전환점에 의해 벌집 모양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면서 변동한다고 설명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강의 92쪽의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 경기와 건설 공정에 따라서 생산 및 공급의 지체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규 부동산과 재고 부동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동산 재고죠. 이 둘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반응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벌집 순환 모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집 순환 모형에서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을 해서 1차 수요, 1차 공급, 2차 수요, 2차 공급 이렇게 이제 또 나눠 보기도 합니다. 2차 시장이 설명을 드리기가 편하니까 2차 시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2차 시장은 동일한 가구 또는 기업이 동시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2차 공급이죠. 그리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2차 수요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기 때문에 2차 수요와 2차 공급은 동시에 발생을 하고 또 2차 수요량과 2차 공급량은 일치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장에서는 가격보다는 거래량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요.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차 시장보다 큽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1차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차 수요는 주택의 매도 없이 매수만 이루어지는 수요, 그리고 1차 공급은 신축 주택이 공급되거나 또는 추가적인 주택의 매수 없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생기는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개의 전환점을 따라서 6개의 국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1국면은 전환점 E1에서 E2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화랑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호조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부동산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2차 수요와 2차 공급이 함께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1차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등이 공급을 늘리긴 하지만 1차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설회사 등이 공급을 늘리긴 하지만 생산 지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공급이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수요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그러니까 두 시장의 수요를 합쳐가지고 봤을 때, 두 시장을 통틀어서 봤을 때 수요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D1에서 D2로 증가하고요.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합니다. S1에서 S2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그런 국면이 제1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2국면은 그림에서 전환점 E2에서 E3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정체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이 기간은 이제 둔화 조짐이 보이는 그런 국면, 그런 기간이다, 시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1차 공급자의 신규 부동산 착공이 감소하고요. 1차 수요자는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1차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2차 수요자와 2차 공급자는 이제 매도 또는 매수를 보류하거나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는 D2에서 D3로 조금 증가하고 공급은 S2에서 S3로 조금 감소합니다. 이 결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국면이 제2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3국면은 그림에서 전환점 E3에서 E4까지의 국면입니다. 이 국면은 후퇴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침체가 가시화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즉 경기 전망이 더 나빠지는, 계속 나빠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요는 증가를 멈추거나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1차 공급자는 시장 진입, 즉 새로운 건축을 기피하긴 하지만 생산 지체로 인해서 이미 착공한 신규 주택은 계속 건설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차 수요와 1차 공급의 양은 비슷하긴 하지만 2차 수요와 2차 공급은 또 계속 감소를 한다. 한꺼번에 함께 움직이죠. 2차 수요와 2차 공급은 그래서 계속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요는 D3에서 D4로 감소를 하고요. 공급도 S3에서 S4로 감소하면서 이 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수요와 공급의 감소 폭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는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네 번째 국면, 제4 국면은 그림에서 전환점 E4에서 E5까지의 국면입니다. 이 국면을 침체기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침체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1차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요. 1차 공급자의 신규 부동산 공급도 감소하기는 하지만 이제서야 완공되어 공급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2차 수요와 2차 공급은 빠르게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는 D4에서 D5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공급은 S4에서 S5로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국면이 제4 국면 침체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5 국면은 그림에서 전환점 E5에서 E6까지의 국면입니다. 이 국면은 이제 전환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점을 탈피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긴 하지만 경제 낙관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1차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신규주택 착공이 늘어나고 주택 매수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구와 기업들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차 공급도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의해서 2차 수요와 2차 공급도 이제 다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1차 수요보다 1차 공급이 그래도 많아서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고 D5에서 D6로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고요. 공급은 S5에서 S6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국면, 제6 국면은 그림에서 전환점 E6에서 E1까지의 국면입니다. 이 국면은 회복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회복이 가시화되는 시기입니다. 즉 경기 전망이 더욱 좋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수요가 증가하고요. 1차 공급도 수요만큼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2차 수요와 2차 공급은 그동안 이사 계획을 미루었던 가구와 기업이 이주를 시작함에 따라서 2차 수요, 2차 공급 모두 다 한꺼번에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는 D6에서 D7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공급도 S6에서 S7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증가폭이 비슷하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집 순환 모형의 각각의 국면에서 나타나는 1차 시장 그리고 2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93쪽의 표로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벌집 순환 모형은 국내에서 연구가 된 경우가 많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또 실무에서 부동산 경기를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우리나라 현실에도 잘 들어맞는 그런 모형이다. 그런 경기 변동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봤던 게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의 변화에 의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디파스켈리 휘튼의 1996년 4분면 모형, DW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DW 모형을 가지고 경기 변동의 결과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애초에 변화하는 4분면부터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방향하고 같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역 경제 변수의 변화였죠. 그래서 94쪽 그림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고용이라든지 소득, 가구 수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경제 변수가 변화한 건데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의 공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사분면서부터 이제 차례차례 처음 움직이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일사분면에선 재고 수준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공간 재고의 수준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공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임대료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2, 4분면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요. 3, 4분면에서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고, 마지막 4, 4분면에선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 건물 재고, 균형 재고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새로운 장기 균형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장기 균형에서는 임대료, 자산가격,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 모두 다 애초의 균형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상승하고, 자산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공간 재고는 S0에서 S1으로 증가하는 이런 그 궁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변화 방향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건, 애초에 어떤 그 변수가 변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분면에서, 해당하는 사분면에서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례차례 그 다음 분면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처음 움직이는 이렇게 4개의 분면에서 네 개의 4분면에서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방향하고 마찬가지이다. 그게 답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장기 이자율의 하락을 가지고 요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95쪽의 그림을 가지고 봤는데요. 장기 이자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2, 4분면에서 자본환원율이 하락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 4분면의 곡선이 P는 R 오버 I 곡선인데, 이렇게 우변에 분모에 있는 I, 즉 자본환원율이 하락,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P는 R 오버 I 곡선이 원점을 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회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처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2, 4분면이니까 2, 4분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3, 4분면, 4, 4분면, 1, 4분면까지 해서 이게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죠. 그래서 2, 4분면에서는 주어진 임대료 수준에서 요 P는 R 오버 I 곡선이 원점을 축으로 왼쪽으로 회전 이동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3, 4분면에선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고, 4, 4분면에선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간 재고가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1, 4분면에선 공간 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하락한다. 이게 처음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변화 방향하고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장기 균형에서는 자산 가격,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가 모두 높아지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반대로 하락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은 P0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공간 재고는 S0에서 S1으로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W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실 때는 처음에 뭘 먼저 보셔야 되겠어요. 이런 변수의 변화가 어떤 4분면에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해당 4분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4분면, 그 다음 4분면, 그 다음 4분면 해가지고 첫 번째 변화하는 방향이 궁극적으로 변화하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신규 건설 비용의 하락을 96쪽의 그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설 비용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건자재 가격 또는 뭐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외에도 건설 부문에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든지 또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었다든지 하게 되면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3, 4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3, 4분면에서 신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원점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 4분면에서 먼저 변화가 있으니까 주어진 자산 가격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3, 4분면에서 신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그러고 이제 그 이유를 대면 신규 공급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규 공급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 4분면에선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간 재고가 증가하고, 1, 4분면에서 공간 재고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하락하고, 2, 4분면에서 임대료가 하락하면 자산 가격도 하락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움직이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 처음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기 균형에서는 신규 공급량과 공간 재고는 커지고 임대료와 자산 가격은 낮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공간 재고는 S0에서 S1으로 증가하고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하락하고 자산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한다. 이게 이제 정말 결론이다. 정말 부동산 경기 변동의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막 거미집 모형, 그리고 벌집 순환 모형, 그리고 DW 모형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 변동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해 주는 몇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 그리고 이제 야성적 충동에 의한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 영어로 이제 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치가 뭔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겠죠. 정치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따라 주기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경기 긴축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경기가 변동한다는 이론을 정치적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유권자와 관련된 그런 그 가정인데요. 유권자들은 실업률이 낮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도 낮은 걸 선호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에서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있는데 이걸 유권자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두 가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한꺼번에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가정은 유권자들이 오직 과거의 경험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경제 상태를 근거로 해서 투표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는 집권당에서는 선거일 근처에서 실업률이 낮아지도록, 특히 이제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율보다 실업률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집권당에서는 선거일 근처에 실업률이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일로부터 1년 전 또는 1년 반 전에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일 근처에서는 호경기가 되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부양되고 통화량이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선거 이후에는 또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변동한다는 이론을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야성적 충동에 의한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성적 충동, 영어로 이제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이지가 1930년에 썼던 본인의 저서에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지만 경제를 움직이는 비경제적인 본성을 야성적 충동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컬로프와 실러라고 하는 두 학자가 2009년에 자신들의 저서에서 2008년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경기 변동의 원인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때 부동산 시장의 주기적인 변동이 직관적인 믿음 그리고 떼짓기 행동과 같은 야성적 충동에 의해 야기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직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이 좋은 투자 수단, 투자 대안이라고 기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오른다는 믿음, 그걸 갖다 이제 직관적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관적인 믿음은 계속 전파가 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킨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 떼짓기 행동은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비이성적 과열에 의해 가장 비싼 내구재인 부동산 매입에 무리지어 동참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직관적인 믿음 그리고 떼짓기 행동에다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까지 합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계속 견인하고 그래서 가격 거품이 이제 야기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품은 약간의 외부 충격 또는 내부적인 요인만으로도 쉽게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품이 꺼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믿음 그리고 떼짓기 행동이라고 하는 야성적 충동 거기다가 이제 또 금융권의 야성적 충동 애니멀 스피릿까지 합쳐지면은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끼고 이 거품이 정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 이런 그 비이성적인 현상들이 본성들이 계속 발현되기 때문에 계속 그 거품이 심화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언젠가는 그 거품이 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벌써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이제 호경기에 이르죠. 그리고 나서 2008년에 그 전 세계적인 주택금융 위기로 인해서 살짝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듯 싶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최근 들어서 정말 이런 그 야성적 충동, 인간의 비경제적인 본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그 부동산 경기가 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언젠가는 꺼질 겁니다. 이게 뭐 아주 쉽게 꺼진다라고 에컬로프와 실러는 말을 했지만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첫 번째 시간, 12주차 첫 번째 시간은 11주차 강의 내용 정리하는 데서 정리하는 데 시간을 다 소요했네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